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린나입니다. 변덕스러운 시장이군요. 오늘 코스피가 놀이공원에 간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1894까지 갔다가 1878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지금 1880선 회복한 1880선 중반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요? 잠시 후에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큰 아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마지막 거래일에 지난주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유럽 증시 마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이 나오네요.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모두 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하락으로 마쳤군요. 지난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약 한 7주 만에 양봉의 모습이 아니라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1%가량 밀렸고요. S&P 500 역시도 주간 단위로 밀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지난주였습니다. 사실상 7주 만에 최악의 한 주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E 축소 우려감이 뉴욕 증시 하락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유럽 증시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올랐을지요. 독일이 0.24%, 영국이 1% 가까이 가장 셌고요. 3대 증시 가운데요. 프랑스가 0.3%가량씩 올랐는데 상승의 동력이 있었죠.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이 지난 7월 달에 생각외로 잘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원자재주 강세로 이어졌는데 참고하실 것은요. 유럽 쪽은 원자재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 이런 종목들요. 때문에 유럽 증시가 중국발 모멘텀에 힘입어 뉴욕 증시와는 달리 좀 상승해서 끝날 수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 밖에 뉴욕 증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작고 큰 이슈들 조금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7월 도매 재고 지표였습니다. 석 달 연속 하락했는데 이게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매 재고가 자꾸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판매가 잘 된다라는 뜻이겠죠. 사실상 판매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도매 재고는 자꾸 부족해서 이제 기업 쪽에서는 훨씬 더 생산량을 수요에 맞춰 늘릴 수밖에 없는 미국 경기 회복의 신호라고 해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지표가 하나 나왔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시장의 핫한 이슈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차기 연준 의장 버네키 다음 후속 임무를 아마 올 가을 정도에 결정할 것이다. 시장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 다음 인물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슬슬 시작이 되고 내년 중반 정도에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바통을 누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윤곽이 올 가을쯤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은요.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 여성분이죠. 이분하고요.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두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타임즈 쪽에서는요. 미국 쪽 타임즈 시사 주간지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아예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 여성분을 대놓고 밀었고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른 한 분,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한번 옹호 발언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 발언하면서 올 가을 정도에 후보 압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난번에 로렌스 서머스 편든 거는 오해 없길 바란다고, 특별한 뜻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뉴스 업데이트 해드리면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서는요. 로렌스 서머스의 어떤 단점이 많이 부각됐다라고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과 돈도 많은 데다가 월가하고 관계도 조금 불편한 편이고요. 또 규제 완화 쪽에 조금은 부정적이어서 양적 완화를 원하는 시장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인물일 수 있다고 합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참고로 예측하는 것마다 별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시장에 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한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버네키 다음 인물이 올 가을 정도에 일단은 확정될 거라는 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 오늘 중요한 지표가 나왔는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니케이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 니케이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니케이가 지난주 금요일날 3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요. 약간 흔들리더니만 상승 전환에 지금 성공을 한 것 같죠? 13,600선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상으로 다시 양봉 전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1%대 떨어지면서 개파락 출발했는데 지금 상승 전환으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바대로 일본의 2분기 GDP가 나왔는데요.
전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실 전년 동기 대비 한 3% 정도 증가세를 1분기처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봤었었는데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이런 이제 지표 발표가 개장과 거의 동시에 나오면서 일본 니케이의 1% 정도 개파락을 이끌었었지만 의외로 일본 증시에는 지금 매수세가 유입돼 장중의 상승 전환이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장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죠. 최근에 특별히 지난주 후반에 지표가 집중적으로 나왔던 중국 지표, 중국장이었었는데요. 오늘 1%가량 추가 상승합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일본 니케이와 같이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었었는데 오늘 상승폭이 겨우겨우 장중에 상승 전환한 일본 니케이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죠. 중국에는요. 물론 이제 주말에 M2라든가 신규 대출 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추가적으로 더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분석에 정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바닥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기대 심리와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조금 근거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중국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7월 달 제조 PMI가 좋았죠. 맞습니다. 중국 공식 집계이긴 했지만 좋았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좋았나요? 무역 수지, 수출이 5% 정도 1년 전보다 늘어났었고 무엇보다 수입이 놀랄만하게도 10% 넘게 급증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내수도 좀 회복되고 그러니까 수출할 게 있고 또 수입으로 뭔가 필요한 물품이 있겠죠. 대외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수출입이 활발한 거 보니까 경기가 진짜 잘 돌아가나 봐. 세계 경기에 대한 그런 아주 낙관론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 날 뭐가 좋았느냐? 거의 다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 물가 지표하고 나머지 제가 오후에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서프라이즈했던 것이 바로 산업생산 지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앞서 유럽이 올랐던 건데요. 산업생산이 한 9% 가까이 한 8.9% 정도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싶었는데 9.7%나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9% 정도 예상했었는데 10% 가까이 늘어나게 나오면서 중국의 산업생산마저 중국 경기 바닥을 쳤다라는 데 지금 힘을 조금 보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장이 최근에 은근슬쩍 잘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표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 모두 다 상승하는 중이고요. 이번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코스피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86선. 이 정도만 보면은 왜 금요일 날보다 조금 더 오른 건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분봉의 분위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하자마자, 소폭의, 하락이 있었었는데, 개장 직후에 약간 몇 초 만에 곧바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하고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 이 올라가는 폭이 1894선까지는 됐다라는 거죠. 1894? 예. 6포인트 정도만 가면은 1900이네요. 오늘 1900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도 잠시 곧바로 하락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쭉쭉쭉 빠지더니만 하락전환까지 하더라 이겁니다. 거의 시가폭은 사실상 그 이하까지 밀리면서 1878까지 밀렸었고요. 근데 조금 전부터 상승 전환을 다시 성공하면서 거의 그래도 시가보다는 조금 높은 1880선대는 되찾은 그렇지만 고점인 1894포인트와는 아직 한 10여 포인트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는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늘 들쑥날쑥했었는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 매도였었는데 기관이 사면서 코스피가 지금 막 상승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기관이 한 200억 정도 매수, 개인 안 사고요. 외국인 팝니다. 개인들이 지난주 코스피가 조금 버벅였을 때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계속 샀었는데요. 오늘 일단 왜 이러지? 변동성도 크고 개인들이 일단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장 초반은 이랬거든요. 매수했다가 외국인들 5거래일 만에 돌아오네 라고 하자마자 외국인들 팔기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아까 이제 고점에서 쭉 밀리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기관이 같이 팔면서 하락전환까지 됐었지만 다시 기관이 사들어오면서 지금 상승 전환에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수급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쪽에 오늘 변동성도 상당히 좀 만들어내는 주체로 보이는데요. 자, 지난 한 주 내내 월요일 제외하고는 계속 팔았었죠. 월요일 하루만 샀었고요. 1000억도 조금 못 되는 매수. 화수목금 팔았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매도. 오늘 사나 했었는데 물론 매도 규모는 오후장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매도 규모는 상당히 줄어있는 상황이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사는 줄 알았었죠. 선물 쪽은 오늘 사주고 있습니다만 이 선물 쪽은 참 재밌습니다. 시간대별로 확인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한 1800계약 정도까지 오늘 1887계약까지 10시 15분 구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이러다가 쭉 매도 전환을 한번
한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도 전환까지 했다가 지금 다시 1000계약 정도 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개인 포지션들이 조금 따라오는 분위기도 반대편에서 좀 있었었는데요. 선물 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의 오늘 변동성이 그대로 시장 변동성으로 조금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봉인데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죠. 오늘 장이 시작이 됐고요. 한번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급반등은 외국인들이 이끌었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곧바로 개인들이 지금처럼 선물을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많이 꺾였었죠. 거의 한 시가 부근에서 그러나 다시금 올려서 시가보다는 약간 높은 244선 정도에서 지수 선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부터 변동성이 오늘 좀 만들어졌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의 모습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은근히 오늘 좀 좋지 않습니다. 장중에 550선도 반납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역시 550이 되찾아지긴 했지만 파란불입니다. 그렇죠? 하락폭을 줄이긴 했지만 상승 전환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금요일 종가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수급 상황 그리고 오늘의 분봉부터 보시고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가는 오히려 코스닥 쪽이 괜찮았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다가 곧바로 물론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코스닥은 오늘 안타깝게도 시가가 고점이죠. 시가 부근부터 계속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미 550선까지 깼었다가 지금 막 550 정도만 살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뭐 이만큼의 어떤 낙폭을 만회해서 상승 전환까지 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 싶고요. 그냥 그저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550을 살려놓는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수급이 별로 안 좋은데요. 외국인 기관 양 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도만 사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들은 코스닥 안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기관이 먼저 약간 코스닥에 발을 뺐었는데 지난주 후반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하기 시작했고 오늘까지도 양 매도가 일단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틈을 타서 일단 개인들은 오늘은 코스닥 한번 사볼까? 지난주 거래소 한번 매수를 집중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 한번 보실까요?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2원 정도 오르면서 1114원 20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하락 출발 이후에 낙폭을 점차 줄이더니 끝끝내 상승 전환하고 말죠. 지금 2원가량 오른 1113원, 1114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보시면 상당히 원달러 환율은 좁은 보폭을 보였었습니다. 한국 원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아주 좁은 박스권, 사실상 1108원 정도 깨지자마자 곧바로 상승 전환하면서 종가상은 1110원대 아래쪽에서 마감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1110원 밑단에 대한 저점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잠깐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저점 인식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죠. QE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왜 강세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약간 약세를 밑에서 이렇게 버벅버벅 하고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최근에 미국의 지표가 지난주 특별히 무게감 있는 지표가 없었던 가운데 유럽 쪽의 지표가 상당히 좋았었죠. 또 이번 주에 나올 유럽 쪽 2분기 GDP에 대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일정이요. 기대감도 있고 유로화가 이렇게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중국 쪽도 지표가 좋았죠. 달러, 호주 달러도 지금 화면에는 없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달러화가 이래저래 강세를 띌 수가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약하고 통화상들 대비해서 일정한 방향을 보일 수가 없었는데 다른 그래도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 우리 원달러가 상당히 좀 견주하게 움직였다라는데 전문가들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역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모습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나머지 종목들 더 살펴보기로 하죠. 자, 삼성전자 긴 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반등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기아차 오늘 1% 이상의 상승률을 3인방 가운데 일부 종목에 보이기도 했었지만 일단 시장 상승폭이 좀 꺾이면서 강보합세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참 강하죠. 33만 원대 33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약보합 정도의 모습이네요. 이어서 나머지 종목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가 강해요. 2% 정도 상승해서 27,200원대.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26,000원 지지가 정확하게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25,000원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반등을 좀 보여줍니다.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 기대감 때문에 거의 3만 원 보려고 하고 있죠. 오늘만 350원 정도 1%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난 지금 우려가 심각한데 비상대책위원회도 가동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잠시 후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도 준비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미국 ITC의 애플 특허 침해 관련 최종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국 삼성이 애플 일부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삼성전자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 불리한 어떤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결과 나왔는데 왜 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불확실한 뉴스는 해소가 됐잖아요. 또 이제 그 모서리 부분 디자인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조금 유리한 판정도 일부 있었었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어렵게 반등했지만 코스피가 지난 한 주 2% 정도 빠질 때 삼성전자 지난주 하락폭은 사실상 4%가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의 하락이 지난주 컸었다라고 봐도 이해가 이제 쉽게 될 텐데요. 사실상 삼성전자는 지난 한 주에 이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었었고요.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쌍바닥 차트죠. 오늘 이 120만 원대를 깨면 정말로 위험해지는데 일단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시원한 반등은 아니죠. 무엇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요. 지분율이 한 43.3%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이제 거의 쌍바닥을 찍은 것 같고 아마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줄 텐데 외국인 지분율 기준으로 한 49%까지 외국인들이 조금 텅 비어 있으니까 바구니에 삼성전자를 담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부터 동반에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한 2% 정도 오르는데요. 최근에 D램 가격이 또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D램 시장에 대한, 특별히 D램 현물가에 대한 가격 우려가 있었습니다. D램 가격이 좀 올라와야 좋아지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그러나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우려를 조금 잠재울 만한 분석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조금 강력한 오늘 상승 원인으로는요. CB 전환 관련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자, 한번 차트를 역시 열어볼게요. SK하이닉스가 26,000원을 정확하게 한번 찍고 나서요. 목요일이었군요. 그것이요. 정확히 201선에 위치한 장기 이평선을 걸치고 나서 곧바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일단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지금 몰리고 있고요. 적어도 한 번 더 양봉이 27,000원대 후반, 28,000원에 약간 안착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 한 번 더 나와줘야 될 텐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참 쉽게 포기를 이래저래 못하게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삼삼하게 33만 원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것도 상승폭이 중기에 이렇습니다. 33만 3,500원까지 갔었는데 포스코는 왜 오를까요? 예,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가 호주세를 띄었기 때문이죠. 원자재 관련주가 유럽 쪽에서 좋아서 유럽 증시가 뉴욕과는 달리 랠리를 보였듯이 오늘 철강주에도 그런 똑같은 논리로 포스코가 일단 움직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차트 역시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201선에 지금 현재가가 정확히 걸려 있는데요. 오늘 201선을 돌파하는지 적어도 33만 원대가 정확히 뚫리는지를 잘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안착을 조금 시도하고 있고요. 장중에 한번 뚫었었고 한번 8월 초에도 한번 뚫는 듯 했지만 윗꼬리 그 다음날 곧바로 음봉으로 201선에 한번 확실한 돌파가 안 됐었거든요. 한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실패할지 이번에 2차 시도에선 성공할지 이것도 수급께서 물론 중국 뉴스와 함께 체크하셔야 할 기술적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이어서 제일모직입니다. 독일의 노바 LED라는 OLED 재료 기업을 삼성전자와 손잡고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대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87,000원대 정도 움직임인데요. 제일모직까지도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일모직 참 힘들었던 그런 종목이죠. 2분기 기억하십니까? 패션 부분 실적이 안 좋으면서 어닝 쇼크가 한번 급락했던 포인트가 아마 물량 많이 나온 이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닥에 바닥을 헤맸지만 그래도 좀 고마운 것은 85,000원대 정도 역시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윗꼬리 음봉으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상승폭이 줄었고 시가도 못 지켰다라는 얘기죠. 오늘 2% 정도만 상승을 주고 있는데 한 9만 원 정도까지 빨리 갈 수 있을지 여부 판단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최근에 실적 발표가 쏟아지고 있지만 코스피 쪽도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먼저 첫 번째 실적주 보시겠습니다. KCC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지금 한 4.6% 정도 오르지만 오늘 장중한테 정말 많이 급등했었고요.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38만 6천원. 오늘만 한 17,000원 더 오르고 있고요. 효성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전부문 어닝 서프라이즈. 효성이 지난주 금요일 약간 멈칫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가격이 부담스럽긴 한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이렇게 참 더 가는 장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못 잡으신 분들이 참 땅을 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이고요. 아시아나항공, 지금 참고로 대한항공은 거래가 정지돼 있죠. 분할 앞두고 이번 달 말에 재상장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아예 준비도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이 바로 아시아나항공이기도 한데 금요일날 끝나고 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 전환했죠. 오늘까지도 신저가가 계속 경신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들고 있으면 계속 손실이 더 불어나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가격대에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결과 이 가격대를 얘기하셨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아시아나항공이 한번 그래도 최근 오랫동안 머물러서 한번 반등을 타진했던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4월 저점과 거의 동일하죠. 4,700~800원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 가격대가 뭘로 무너졌습니까? 실적으로. 그렇죠? 때문에 한 4,700원대 다시 최근에 머물렀던 가격인 4,700~800원 정도 오면 그때 비중 축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나머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실적주 두 번째 편입니다. KH마태교는 사상 최대 실적 냈습니다. 신고가 냈고요. 3만원 한번 터치한 다음에 3자 보고 나서 약간 밀린 겁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이 유효하고요. 옵트론텍 아시죠? 고화소 카메라 모듈 만드는 옵트론텍이요. 스마트폰 아주 하이엔드급 그런 부품주 쪽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역시 사상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요. 최근의 흐름도 별로 안 좋아요. 차트 열어보시면 한 3, 4일 연속 이렇게 음봉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적자폭이 더 확대됐다고 합니다. 오늘 역시 주가도 부진하게 지금 답을 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가 왜 이렇게 많이 밀리지 하시는 분들, 예, 오늘 795억대 정도 되는 대규모 유증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터플렉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0%대에서 개파락 출발했고요. 지금도 개파락분이 별로 만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플렉스의 차트인데 최저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반등이 있었었고 약간 처지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시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할 망정 다시 처지면서 인터플렉스는 차트도 참 안 좋아졌죠. 단기적으로 접근은 자제하라라고 합니다. 대규모 유증, 뭔가 돈이 필요할 텐데 이 유증의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인터플렉스를 통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인터플렉스의 유증을 통한 급락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AP시스템, 플렉스컴 같은 최근에 실적을 바탕으로 한번 급반등을 줬던 살아나려 하는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거다. 누가? 대규모 유증을 발표한 인터플렉스. 오늘 IT 부품주 별로 좋지 못한데요. 인터플렉스발 투심이 조금 악화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적주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광밴드 오늘 실적 나왔어요. 태광 성광밴드 피팅주 상당히 좀 주목을 끌었었는데 오늘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셀바이오텍도 실적 발표 이후 2%대 급등. 오늘 재밌는 건요. 위메드 NC소프트는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실적 발표 한번 기다려보시라고 준비했고요. 게임빌은 실적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외 매출 쪽은 사상 최대, 분기 최대 실적이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은 역시 예상대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부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낙폭은 크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컴투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CJ E&M 실적까지 나온 상황에서 나머지 게임들을 실적 꼭 챙기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마 한 3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엔터주가 첫 번째 테마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YG엔터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투자 종목으로 같이 엮여서 급등했던 종목이 코스온이라는 종목이었죠. YG엔터테인먼트하고 손잡고 중국 쪽에 화장품 진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한번 했었었는데 오늘 약간 눌립니다만 시간 있으신 분들 차트 한번 열어보시고요. 레드로버라는 종목은요. 애니메이션 3D 업체입니다. 이쪽에도 오늘 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50억 정도 규모였는데요. 레드로버는 지금 밀리네? 아닙니다. 급등 많이 했었다가 지금 쫙 찰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3% 정도 하락하는 듯 보이는 겁니다. YG엔터가 이 두 개 기업에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YG엔터가 이제 해외 쪽에 진출하려고 화장품이니 애니메이션이니 여기저기 손을 뻗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SMCNC는요. 금요일날 장 마감 무렵에 소식이 나왔어요. 울림엔터테인먼트하고 흡수합병한다. SMCNC가 금요일날 6%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역시 급등합니다. 한 10% 가까이 급등했었다가 역시 상승폭이 줄어든 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울림엔터테인먼트에는요 넬도 있고요, 또 인피니트 같은 그런 아주 괜찮은 그런 가수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 역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이 와중에도 SM은 5% 정도나 급락해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마트 그리드 테마 한번 볼까요? 오늘 정말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열렸고요. 한국전력의 직원들이 약간 2만여 명이 제발 전기 좀 절약해달라고 좀 절전을 국민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누리텔레콤이 7%대, PS텍과 옴니시스템이 한 4%대.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를 맞는 만큼 스마트 그리드 테마는 그래도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군요. 생각해보면 꽤 오래전에 이 테마가 형성됐는데 역시 오늘 이번 주 피크를 맞아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 상한가 치는 종목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등하는 종목이 오히려 이쪽 테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박현상 대리 모시고 한번 집중적으로 종목별까지 다 다뤄드렸던 남북 경협주. 오늘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형 솔루텍이 이렇게 되면 한 3일 연속 상한가인 것 같은데요. 에머슨 퍼시픽이 살짝 상이 풀리긴 했지만 이 두 가지 종목이 금요일에 상한가였거든요.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이화전기, 광명전기, 로만선 일부 종목들이 금요일에 약간 시들했었는데 오늘 다시 일단 재차 상승 기류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상성 역시 1%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북한하고 7차 회담을 열게 되죠. 예, 광복절이 목요일이니까 한 수요일까지는 적어도 재료가 살아있겠고 그 전에 판다 해도 내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뉴스플로우 상으로는 그렇게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팁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열어보죠. 네, 자, 여기까지 찍고 여기서 이제 밀렸습니다. 슬슬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오늘 변동성은 크죠. 아직까지 양봉입니다. 시가보다 조금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8월달 들어서 전부 다 음봉이라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시가 다음에 종가가 한 번도 높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또한 예외가 아니라 시가보다 음봉에서 끝날지도 종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전문가들이 힘들다 그래요. 계속해서 박스권이고요. 그래봤자 최근에 높았던 1920, 30 정도가 고작일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단기 쌍바닥을 찍고 얼마나 반등해줄지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역시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지난주 주봉상도 별로 안 빠졌었는데 이렇게 계속 쳐지다가는 코스닥이 한번 쫙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요. 바로 인터플렉스로 조금 효과가 좀 희석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지금 움찔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스닥은 IT 부품주가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IT 부품주가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이 향후 코스닥의 조정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사야 되는가? 제가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코스피도 위로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코스닥도 약간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사야 되냐? 물어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오늘 변동성 보십시오. 1900 가는 줄 알고 1890에서 붙으면 거의 다 물립니다.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대. 그럼 뭘 사야 되는가? 유럽 경기 모멘텀 또 중국의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 매크로 변수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조선 그리고 오늘 포스코 보셨죠?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을 사긴 사는데요. 어떻게 사야 되느냐? 추격 매수 없이 분할로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분할로 매수 그리고 분할로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익률은 상당히 짧게. 왜? 변동성이 아주 크니까. 경기민감제 투자 유효한데요. 목표 수익률도 짧게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요. 아주 싸게 모아가시면서 빨리빨리 수익 나면 팔아주셔야겠습니다. 그 외에 그냥 이거 되는 건가 봐 하고 스마트폰 부품주도 지금 계속 들고 있으시면 약간 수익이 빠르게 또 반납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일정 짧게 보여드리죠. 네, 이번 주에는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해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지표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일본의 GDP 이미 나왔고요. 중간에 한번 보시겠어요?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도 나옵니다. 언제냐? 14일인데요. 7분기 만에 경기 침체를 회복할 것으로 플러스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유럽 쪽 최근의 지표 상당히 좋았죠. 주목 한번 해보시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해서 또 흔들 수 있는 총재 연설이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총재 연설, 또 중반에 제임스 블라드 센트루이스 총재 연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블라드 총재는요 15일뿐만 아니라 앞서 14일까지 이틀 연속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뒤로 한번 보실까요? 13일 밤에 미국의 내일 밤이죠. 7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한 0.3% 정도 증가하면서 넉 달 연속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는 16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있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될 텐데요. 전달이 1.8% 정도 상승이었었는데 전달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연준에서 물가 관리 기준 수치로 한 2% 정도 물가가 상승하면 이제 양쪽 안에 조금 규모를 줄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물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달에 1.8% 이제 은근히 근접했죠. 이번에 또 전달과 비슷하게 물가가 나오면 물가 우려 때문이라도 연준은 양쪽 하나 축소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 여파로 우리 증시에도 연준의 양쪽 하나 축소 이슈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음 그리고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음을 볼 때 종목별로 빠르게 수익 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발전소들이 잇따라 가동이 정지되면서 전력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골에서는 오늘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인 8,050만 킬로와트에 달해 상시 수급 대책 시행 후 예비 전력이 195만 킬로와트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진 3호기 고장으로 예비력을 160만 킬로와트로 낮췄습니다.
발전 용량 20만 킬로와트급인 서천 화력발전소 2호기도 이날 오전 7시 8분 해수 순환펌프 고장으로 일시 정지했다가 약 1시간 만인 오전 8시 4분 재가동돼 전력 수급 계통에 다시 병입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전력당국은 수급 위기 비상이 발령되면 TV 속보와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적으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정전 상황에 대비토록 할 방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기업, 정부, 가계 전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7년 153%에서 작년 209%로 5년간 56%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부채는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을 막으려고 2008년 말부터 사회간접 자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선 이후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중국 합작사인 가오화증권은 중국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등을 포함한 기업 부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173%, 내년 18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대출 급팽창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주요 재벌그룹의 검찰과 국세청, 공정위 등 3대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말 기준 국내 30대 그룹 사회이사는 788명으로 작년 6월 말 799명보다 11명 줄어든 반면 3대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는 131명으로 11명 증가했습니다. 현재 검찰 출신 64명을 비롯해 국세청 출신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사회이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으며 전체 사회이사의 16.6%를 차지해 전년 15%보다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50세 이상 비중이 전체의 35.6%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 수치는 12%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60세 이상 비중도 올해 6월 13.6%로 사상 최고였습니다. 이 수치 역시 10년 전인 2003년 6월 9.8%에서 4%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8월 10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